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6월이 오면 로버트 브리지즈 6월이 오면 온종일 향기로운 풀숲에 그대와 함께 앉아있으리. 솔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지어놓은 눈부신 궁전을 바라보리. 그대 노래 부르고 난 노래를 짓고 온종일 달콤하게 지내리. 풀숲 위 우리들의 보금자리에 누워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리지즈 6월이 오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노천명 시인이 6월의 언덕에서 6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끝부분만 소개할게요. 장미가 말을 배우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사슴이 말을 안 하는 연유도 알아듣겠다. 아카시아 꽃 피는 6월의 언덕은 곱기만 한데. 동서양의 시인이 저마다의 감성으로 6월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두 시인이 노래하는 건 같죠. 6월은 꽃향기 가득한 달이고요. 푸르른 나무들이 넉넉한 여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향기롭고 또 넉넉한 달, 6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부터 삶의 여유와 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까지 선물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애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입니다. 이 작품은 2011년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데요. 김애란 작가는 데뷔 초부터 한국문단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죠. 2003년 제1회 대산대학 문학상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이 당선돼서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등단을 했고요. 이미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했죠. 소설집으로 달려라 아비, 또 침이 고인다가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애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물속 골리앗 김애란.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다.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계가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졌다. 마을엔 길이 끊기고 휴교령이 내렸다.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무만 봤다. 태풍에 몸을 맡긴 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고목이었다. 나무는 대낮에도 검은 실루엣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네 아버지 무덤은 괜찮은가 모르겠다. 네? 아버지 무덤이요? 그래. 네 이모는 괜찮을 거라 그러지만 아무래도 장마철이라 선뜻 가주겠다는 사람도 없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걱정했다. 뉴스를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사람을 불러 선산에도 가보려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당시 밖을 돌아다니는 이는 거의 없었다. 마을 남자가 급류에 실려 사라진 후 더욱 그랬다. 남자를 찾는 아내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누군간 그걸 다행이라 여겼다. 아이고, 하늘에 무슨 구멍이 뚫렸나?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요? 50년 만에 폭우라고 하잖아요. 이러다가 그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 다 잠기겠어요. 그럼 미리미리 배를 만들어야 되겠네. 뭐더라? 그래, 노아의 방. 방 주고 뭐고, 당장 빨래가 안 말라서 큰일이네, 큰일이야. 장맛비가 내린 그 며칠은 내 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 마음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 집에 전기가 나가서였다. 요즘은 성냥도 귀해. 몇 년 전에는 가게마다 성냥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주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찍어서. 양초도 아껴야 한다면서요. 그래, 아껴야지. 쌀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네 아버지가 사둔 쥐포도 아끼고 다 아껴야지. 근데 아휴, 전기는 끊기고 가스도 없고 밥은 그냥 씹어 먹자. 이곳은 시골처럼 날이 빨리 저물었다. 이름만 대한도시일 뿐 오래전 수도에서 밀려난 이들이 허허벌판에 둥지를 튼 곳이니 그럴만했다. 전기가 원만하게 들어오는 날이라도 땅거미가 지면 마을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주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다. 이따금 개가 짖었으나 컹 소리의 찬양은 들판 위 정막만 강화시켰다. 사람들은 기척이 없었다.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들 조용한 거야? 아니, 대체 사람들은 다 뭘 하는 건지. 뭐 알아서 대피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집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전부 죽어버렸나?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이다. 여염집 때문은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가 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우린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아이고 힘들어. 조심. 사장님, 대충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
우리 아파트가 이제 4층짜리 아파트인데 우리 집은 3층에 있습니다. 좋기도 하겠다. 우리 계단이 많아서 이삿짐 나는 게 힘들어 죽겠구만.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운반해주세요. 저기 사장님, 예. 계단이 많아서 수고비는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일반 주택 이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드네요. 그럽시다. 수고비 더 드릴 테니까 잘만 좀 옮겨주세요. 그 아파트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까짓거 수고비 좀 더 드리지 뭐. 부모님이 강산 아파트에 들어온 건 2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이야 낡고 오래돼 흉물 취급을 받지만 아파트라 하면 뭐든 좋게 보던 때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다. 배운 것, 가진 것 없이 오직 용접 기술로만 돈을 모은 아버지는 그곳에 입주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지금 강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붉은색 페인트로 여기저기 커다란 X자가 칠해진 뒤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끝까지 이주를 거부했던 몇몇 이웃도 전기가 끊기자 결국 짐을 쌌다. 이제 이곳에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나 둘뿐이다.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실 갈 일은 자꾸 생기네. 어머니와 나는 벽에 금이 간 화장실에서 일을 봤다. 가스가 끊긴 부엌에서 밥을 먹고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는 방에서 잠을 잤다. 우린 알고 있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걸. 강산 아파트는 지금 스스로를 서서히 허물어뜨리며 자살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린 갈 곳이 없었다. 우린 상중이었다. 부모님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으셨을 즈음 이곳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을 따라 불안한 얼굴로 도시의 건설 현장에 나가 아파트를 지었다. 공사장 한쪽에 쭈그려 앉아 철근을 붙이고 파이프를 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 집 아저씨가 그만... 우리 애 아버지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말을 하세요, 예? 이 집 아저씨가 40m짜리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실족사를... 안 돼! 아줌마, 사모님! 엄마!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비가 내렸다. 툭! 최초의 빗방울이 이마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곤 하나같이 이런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아유 다행이야. 몇 달간 지속된 폭염과 가뭄에 지쳐있을 때였다. 논과 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갈라졌고 들판의 초목과 갈증을 견디는 데 모든 집중력을 쏟고 있었다. 안 그래도 인심이 사나워진 마을 사람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성난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그날 먼 곳에서 정난운이 무거운 몸을 끌고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구름의 이동에 따라 마을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난 어둑해진 허공 위로 가만히 손을 뻗어보았다. 두둑. 손바닥에 와닿는 감촉이 시원했다. 곧이어 3번째, 5번째 빗방울이 뺨에 닿는다 싶더니 쏴 소낙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 비는 매일 내렸다.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비라지만 다른 곳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난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길이 끊겨 한동안 용역회사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할 테고 아파트의 숨막히는 열기도 한풀 꺾일 거라 기대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올 수 없으면 우리 역시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전기가 끊기자 TV와 전화가 먹통이 됐다. 인터넷을 쓰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우리가 바깥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장마가 끝나기를, 혹은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구조대가 오기를. 세상에 적어도 한두 명은 이곳 철거 아파트에 사람이 산다는 걸 기억할 거야. 나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잊었을 리가 없지. 엄마, 욕조에도 물이 한가득 있던데 빗물은 왜 그렇게 받으세요?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니. 그래서 신발장 위에 보면 파란색 비닐봉투 있어. 김장할 때 쓰고 남은 거. 그 봉투에도 물 한가득 받아서 아버지 방에 갖다 놔.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방엔 차곡차곡 물봉지가 쌓여갔다. 고인의 방에는 안전뱅이 책상과 고물 비디오 세트, 잡다한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다. 어느 집에 가도 볼 수 있는 잡스럽고 어수선한 방이었다. 그곳을 그나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책장 위에 은색 트로피가 전부였다. 10여 년 전 아버지가 사내 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을 잘 쳐 받은 거였다. 비록 은상이었지만 살면서 받은 유일한 상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운동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려 하셨다. 심지어 한밤중에 나를 깨워 수영을 가르쳐주겠다고 한 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건 그해 여름 내가 받은 9살 생일 선물이기도 했다. 유성우가 쏟아지는 시간에 맞춰 나를 강가로 데려간 거였다. 아빠, 나 졸려요. 강연은 왜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아빠가 너한테 대단한 걸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대단한 거 뭐야? 졸린 눈을 비비며 강둑에 갈 때까지 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도 체조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 김 기사가 크레인에 올라간 건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줬거든요. 네. 나쁜 놈들. 밀릴 게 따로 있지. 김 기사하고 저희가 교대로 크레인에 올라가서 시위를 했는데 회사에서 전기를 끊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들. 전기도 없고 밤에는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압을 할지 모르니 쪽잠을 잘 수밖에요. 잠도 못 자고 날씨는 춥고 크레인 위는 초여름에도 참 춥거든요.
그래서 김 기사는 몸이 더워질 때까지 맨손 체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만. 아유, 불쌍한 김 기사. 다른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아무도 없는 고공 크레인 위에서 핫둘 팔 벌려 뛰기를 하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등배 운동을 하고 노젓기를 하고 토끼띠을 뛰었을 아버지를 떠올리면 지금도 몹시 가슴이 아프다. 자연은 지척에서 흐르고 꺾이고 번지고 넘치며 짐승처럼 울어댔다. 단순하고 압도적인 소리였다. 자연은 망설임이 없었다. 자연은 회의가 없고 자연은 반성이 없었다. 마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대한 금치산자 같았다. 물이 안 나온다. 예상했었잖아요. 물이 안 나와. 며칠 뒤 세면대에 물이 나오지 않았다. 양변기와 개수대도 마찬가지였다. 재개발 관계자들의 결정인지 수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당분간은 받아놓은 물을 쓰면 되지만 장마가 끝난 뒤가 더 걱정이었다. 살다 이런 비는 처음이다. 지구가 정신병에 걸렸나. 비는 보름 넘게 쏟아졌다. 아파트 1층은 어느새 물에 잠겨 있었다. 조만간 2층, 3층까지 빗물이 차오를지 몰랐다. 고지대에 있는 건물도 이러한데 마을 사정은 더 나쁠 듯했다.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가 그제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아침이 저녁 같고 새벽이 저물녘 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아버지 무덤이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텐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 물에 담긴 저 봉지 말이다.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자르니까 물 따르기가 아주 편해. 예, 그러네요. 자, 미숫가루도 먹어. 어머니도 드세요. 그래, 난 내가 알아서 먹으마. 적당히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 알아. 적당히. 어머니는 너무 많이 먹어서도 적게 먹어서도 안 되었다. 어머니는 적당히 먹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적당이란 말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어느 때고 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난 어머니가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랐다. 비가 멎으면 병원에도 가고 장도 볼 수 있을 거야. 어디서도 한 달 이상 비가 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집안엔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해 넉넉하게 사놓은 문어포와 쥐포가 있었다. 지난해 저장해놓은 땅콩이나 고구마도 허기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됐다.
쌀독도 어느 정도 차 있었지만 휴대용 버너의 가스가 떨어진 지 오래라 밥을 짓기 여의치 않았다. 김이며 땅콩 따위를 담아 안방에 건네드려 봤지만 어머니는 늘 소리 없이 빈 접시만 내놓았다. 드셨어요? 먹었다. 하늘엔 며칠째 두껍고 거대한 구름이 깔려 있었다. 가끔은 볕을 못 쬐는 우리 가족이 구루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손발이 덩굴식물처럼 늘어나 벽면을 타고 한없이 올라가는 장면을, 어머니의 줄기와 내 이파리가 온 집안을 퍼렇게 덮어버리는 광경을.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 옛날 옛적 저 집에 두 모자가 살았는데 말이야. 어느 날 폭우 속에 사라져. 아무도 종적을 몰라. 내가 불길한 상념에 빠져 있는 동안 어머니는 무얼 하고 계신지 몰랐다.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어머니는 거기서 잘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좀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멍하니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다. 혹 인슐린이 부족해 그런가 싶었지만 서랍에는 아직 병원에서 타온 약이 남아 있었다. 내가 알기론 그랬다. 난 좀 외로웠다.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어머니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다. 빗줄기가 잦아드는가 싶으면 얼마 안가 벼락이 쳤다. 구름이 가벼워졌다 싶으면 어느새 폭풍이 왔다. 자연은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이고자 했다. 어떤 것도 예상하지 말지니 예고도 준비도 설명도 말며 납작 엎드려 있을지니 내 조상들이 했던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니. 비상용 물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연신 식은 땀을 흘려댔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장마는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다. 가끔은 물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음정 없는 노래처럼, 갈 길 잃은 전파처럼 웅웅웅웅 울어댔다. 그리하여 장마가 절정으로 치닫던 날이었다. 밤새 천둥번개가 내리치던 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현관문까지 덜컹덜컹 흔들리던 밤, 우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인간은 자연을 이겨본 적 없지만 동시에 굴한 적도 없어. 굴한 적도 없어. 아침 요의에 깨 베란다로 나갔다. 팬티를 내린 뒤 난간 사이로 아랫도리를 내미는데 왠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몸에 익은 공감각이 기우뚱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물안개가 낀 뿌연 대기 속에서 넘실대는 흙탕물이 보였다. 마을이 사라졌어.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마을이 사라지고 없었다. 발등 위로
두둑 오줌방울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지나갔다. 엄마! 엄마! 왜 대답이 없지? 엄마! 엄마! 엄마, 주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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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어? 엄마! 큰일 났어요! 일어나봐, 엄마! 어머니는 꼼짝하지 않았다. 장롱과 문갑을 헤집었다. 그 안에는 빈 약병과 주사기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난 애써 호흡을 가누며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문어포 하나를 손에 집었다. 그러곤 멍하니 그걸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내 의지와 달리 턱관절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다. 마을을 삼킨 황토물은 어디론가 거세게 흘러갔고 그 위로 현대의 아름답고 치명적인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녔다. 주위를 둘러봐도 구조대를 태운 배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배를 만들어야 돼. 문짝을 뜯어서 배를 만들어 탈출을 해야 된다고. 난 망치와 주먹 드라이버를 이용해 화장실 문짝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을 거실에 뉘어놓고 아버지의 방과 내 방 문짝도 같은 식으로 뜯어냈다. 페트병에 남은 마지막 물을 마신 후 부엌칼로 장판을 뜯어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서 배드민턴 채를 가져와 장판을 덧댄 뒤 녹색 테이프로 둘둘 감았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난 어머니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망설임 없이 집에 있는 모든 테이프를 가져와 어머니를 휘감기 시작했다. 녹색 테이프와 갈색 투명 테이프로 보찜을 싸듯 꼼꼼히 이불 속 다리를 휘감고 엉덩이를 들고 팔과 배와 가슴을 봉인했다. 어머니를 배에 태우고 난 노를 젓기 시작했다. 일단 마을을 벗어나자. 벗어나는 거야. 급류를 따라가다 보면 반나절, 길어도 하루 이틀 정도면 안전한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배드민턴 채로 만든 노를 저어가도 도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물에 잠겨 있었다. 드문드문 머리를 내민 고층 빌딩과 교회 첨탑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다. 가도 가도 망망대해였다. 대신 자주 출몰하는 건 대형 크레인이었다. 마치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처럼 가지를 뻗고 물 한 개 사이로 음산하게 서 있었다. 세상에, 무슨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많대요. 전 국토가 공사 중인가 봐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용접 일을 했지. 그래서 죽음도 건설 현장에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신이 어쩌다가 떨어졌는지 알기 전에는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쥔 손은 등 뒤로 감춘 채 나머지 한 손만으로 어색하게 악수를 하자 그러더군요.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대가로 아파트가 아니라 세상을 떠났구만. 해질 무렵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난 배드민턴 채를 옆구리에 낀 채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주위가 어둑해지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 배도 어머니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한참 뒤 저쪽에서 시커먼 물체 하나가 빠른 속도로 떠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니 자세히 보니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목이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아는 나무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안에 있던 거라 모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위태롭게 휘청거리더니 폭우를 이기지 못해 결국 꺾인 모양이었다. 순간 퉁 소리와 함께 배가 부서질 듯 심하게 흔들렸다. 하마터면 침몰할 뻔했던 터라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난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어머니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아랫도리를 벌린 채 멀어져가는 정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복잡하게 얽힌 뿌리 사이에 단단히 붙박혀 있었다. 순간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어머니를 구하는 게 먼저였다. 난 배를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옳지 옳지 그래 수영을 할 때는 발을 그렇게 굽고 팔도 좀 부셨고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 잘한다 그렇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숨이 차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갔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무는 다가오다 물러서다 다시 가까워졌다. 그러곤 결국 빠른 속도로 내 곁에서 멀어져 갔다. 다음 날, 난 다시 물 위에 떠 있었다. 지나가는 스티로폼 판때기를 잡아 간신히 몸을 누인 거였다. 난 조금 더 가보기로 했다.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지 몰랐다. 그런데 뻘겋게 녹슨 철골 주위에는 신의 입김처럼 물 한 개가 자욱했다. 자연은 저희들끼리 속삭였다. 옛날에는 신도 가끔 잠을 자는데 이건 네가 꾸는 가장 나쁜 꿈 중에 하나란다. 정말 그래? 모두 꿈인 거야? 안 돼. 너무 지친 나머지 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선잠에 든 거였다. 꿈속에서 난 쾌청하게 개인 하늘을 봤다. 살면서 그렇게 푸른 하늘은 본 적이 없었다. 파랑의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인디고 블루,
프러시안 블루, 코발트 블루, 네이비 블루, 아쿠아마린, 스카이 블루. 저 하늘색은 이름이 뭐예요? 저건 그냥 완벽한 파랑이야. 저건 울트라마린 아니야? 그게 뭔데요? 옛날 화가들이 그린 기도서의 색깔. 화들짝 잠에서 깨 주위를 둘러봤을 땐 놀랍게도 비가 거의 멎은 듯 했다. 이러다 다시 내릴지 완전히 개려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마을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난 참으로 오랜만에 하늘에 뜬 노란 달을 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반달이었다.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그걸 보니 엄마, 나무 뿌리에 안겨 떠내려간 엄마 생각이 났다. 밖에 나오니 물속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추운 느낌이었다. 어쩌면 조금 있다 체조를 해야 될지도 몰랐다. 난 다시 기다려야 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속눈썹을 깜빡이며 달무리진 밤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러곤 파랗게 찔린 입술을 덜덜 떨며 조그맣게 중얼댔다. 누군가 올 거야. 칼바람이 불자 골리앗 크레인이 휘청휘청 흔들렸다. 물속 골리앗 함께 하셨습니다. 작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 제 옆에 나와 계세요. 문학평론가 김나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가 물속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수가 나고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재개발 아파트, 그런 환경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데, 근데 참 굉장히 믿기 힘든 환경이고 뭔가 굉장히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법도 한데, 이 안에 있는 그 소년,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왜 그런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 김애란 소설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비루한 일상의 세부를 이렇게 막 세밀하게 다루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게 그 속에 사는 어떤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폐허 그 자체보다는 그 폐허에서도 폐허가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을 온몸으로 감각했던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살아남는 그 일을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애란 소설에 보통 개인의 어떤 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런 환경이 조건으로, 그러니까 삶을 조건 짓는 이런 환경보다는 그 지금도 각자의 방식으로 막 살아내고 있는 그런 개인의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좀 그려지는 경향이 있고, 예, 그래서 그 홀로 남겨진 소년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 네. 네.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개인의 희망이라는 게 어떤 완벽한 어떤 푸른빛이 아닌 얼룩진 잿빛,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개인의 희망은 완벽한 푸른빛이 아니고 잿빛에 가깝다, 이런 말이 그 아이가 잠깐 그 홍수 속에서 꾼 꿈에서 꿈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란 푸른빛보다, 완벽한 푸른빛보다 얼룩덜룩한 그런 잿빛에 가까운 거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 같은 것들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여도 좀 더 악다구니 같은 어떤 굴레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런 아이처럼 그 생명 자체를 담보로 갖고 있는 희망은 그걸 가지고 막 삶의 존엄함, 뭐 희망의 무결함 이런 걸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잿빛이다, 희망의 잿빛이다 말하는 게 개인의 희망을 회의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이렇게 희망이 완벽한 파랑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잿빛 같지만 완벽한 파랑을 꿈꾸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야기 방점은 희망 자체보다 희망하는 개인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삶에 지켜 있는 것 같고, 예, 그 꿈에 나타나는 기도서의 푸른 표지가 완벽한 파랑이잖아요. 근데 그 아래 출렁이는 것은 너절너절하고 암울한 어떤 개인의 기도들. 그러니까 그 페이지는 잿빛이지만 그거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때,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궁극에는 인간의 희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푸른 표지를 씌워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래요. 이 김혜란 작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등단을 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작가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세요? 네, 친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석에서 또 모임도 몇 번 가졌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신뢰하는 작가고, 예, 앞으로도 기대하고 싶은 작가고. 평소 성격이 어떠세요, 김혜란 작가는? 평소 성격이요. 그러니까 작품을 봤을 때 제가 상상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기 전이랑 좀 달랐던 게 너무나 재치가 넘치고, 예, 정말 발랄하고, 그냥 언뜻 보기에 너무 진지하고 이렇게 조용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따뜻하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재밌는 사람, 즐거운 사람. 그렇군요. 네. 저는 작품 속에서 약간의 재기발랄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작품과는 다르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김혜란 작가가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요. 출발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던 김혜란 작가,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작품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김나영 씨의 평론 역시 앞으로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학평론가 김나영 씨와 함께 김혜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혜란 작가의 물속 골리앗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